명절 저녁상 웃음 속에 감춰진 긴장감이 흐르고 재호가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형, 아직 그 사람하고 연락하나 봐. 그날 사진이 돌아왔던데. 영호의 손이 멈추고 선희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얼어붙여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인간 만나서 내 인생 망친 거야. 술에 취한 영호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너 같은 여잔 사람 취급도 아깝다. 선희의 비명이 울리고 가족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말리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는 거니? 선희는 눈물 범벅으로 생각합니다. 그 원자,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봄볕이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복도 끝 1502호 현관문 앞에서 박영호가 택시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웃들에게는 늘 밝은 미소를 보였죠. 아이고, 박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 뭐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죠. 할머니는 건강하시죠? 영호는 이렇게 점잖은 인사를 주고받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안쪽에서는 이선희가 부산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시댁에 내려갈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선희의 얼굴에는 미세한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명절 준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여보, 들어왔어요? 응. 짐 많네. 뭘 그렇게 챙기는 거야? 영호는 무심하게 말하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연기를 뿜어냈어요. 선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요즘 들어 영호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이번엔 좀 잘해. 엄마 눈치 알잖아.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영호의 말투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속으로는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였어요. 또 시작이네. 시댁 가면 나는 그냥 종이지 식구가 아니야. 선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좋은 며느리로, 좋은 아내로 살아왔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죠.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호는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택시 운행을 마치고도 그는 자주 밤늦게 나가곤 했어요. 선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해주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 금방 올게. 짧은 대답과 함께 영호는 문을 나섰습니다. 선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게. 사실 영호와 선희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천천히 벌어진 틈이었죠. 작은 오해들, 말하지 못한 서운함들, 삼켜버린 분노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거대한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호는 은퇴 후 개인 택시를 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왜 생긴 빚인지는 선희도 몰랐죠. 영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영호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선희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영호가 침대 옆으로 와서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선희야. 네. 명절 때 조심해. 동생놈이 요즘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대. 무슨 소리요? 그냥 조심하라고.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불안감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그들은 시골 본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영호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선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시골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이번 명절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선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번 명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자신도 잊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어요. 시골 본가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영호의 형제들과 조카들이 먼저 와 있었죠. 선희는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큰형님 왔네. 언니도 오셨어요. 영호의 막내 여동생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응, 잘 지냈어? 애들은 다 컸겠네. 그럼요. 이제 큰애가 대학생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선희는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안방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선희를 보자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가움보다는 점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왔어? 짐은 작은 방에 놔. 네, 어머님. 건강하시죠? 그냥저냥 살지 뭐. 선희는 짐을 들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언제나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따뜻한 환영은 없었고 그저 의무적인 인사만이 오갔죠. 선희는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부엌에는 여자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었어요. 선희는 늘 그랬듯 묵묵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팔을 썰고 고기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옆에서 시누이들은 수다를 떨었지만 선희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 목소리는 필요 없어. 그냥 일만 하면 돼. 마음속으로 되뇌며 선희는 손을 놀렸습니다.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해가 지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마당에 펼쳐진 큰 상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영호는 형제들과 소주를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죠. 분위기는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았어요. 이 웃음 속에 감춰진 긴장감을요. 명절 때마다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호의 동생 박재호가 술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 아직 그 사람하고 연락하나 봐? 순간 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죠. 재호는 계속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나한테 그날 사진이 돌아왔던데? 형, 그거 뭐였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요. 모두가 영호와 재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선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진?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호야, 술 그만 먹어. 왜? 형수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뭐하고 다니는지. 재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닥쳐.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무라듯 말했죠. 야, 명절날 왜 그래? 형제끼리 무슨 싸움이야? 하지만 영호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선희를 노려봤어요. 선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자신을 쳐다보는 걸까요? 다 너 때문이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내가 그 인간 만나서 내 인생 망친 거야. 다 내 잘못이라고. 선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인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신은 아무도 만난 적 없는데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굴 만났다고. 닥쳐. 모르는 척하지 마. 영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선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너 같은 여잔 사람 취급도 아깝다. 영호의 손이 거칠게 선희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선희는 고통에 몸을 떨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영호를 말렸습니다. 형, 정신 차려. 아버지, 그만하세요. 여러 손이 영호를 떼어냈습니다.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머리가 욱신거렸고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수치심이었어요. 모든 가족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는 거니? 그 말에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소리쳤어요. 그 원장, 내가 만났던 그 원장 때문이라고. 원장? 선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호가 말하는 원장이 누구인지 순간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수십 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젊었을 때 잠깐 알았던 사람이었죠.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가? 선희의 눈빛에 혼란과 의문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그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왜 자신의 잘못이 되는 걸까요? 식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섰으며 영호는 방구석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죠. 선희는 가방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친정 언니 이정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불이 켜지고 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며 물었어요. 선희야,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언니, 나 좀 재워줘. 제발.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고 동생을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선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숙은 차를 끓여 건네며 조용히 기다렸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못 살겠어. 영호가 날 때렸어. 모든 사람 앞에서. 뭐, 그 사람이 너를?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머리채를 잡고 나 때문에 인생 망쳤대. 그 인간 만나서 다 망쳤다고. 그 인간? 누구?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이래. 그 사람이 원장 얘기를 했어. 근데 언니 나는 정말 모르겠어. 무슨 소린지,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지.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희야, 너 정말 몰라? 뭘? 예전에 내가 잠깐 아르바이트 하던 병원 있잖아. 내가 25살 때.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대학 졸업 후 잠깐 동안 내과 병원 접수실에서 일했던 때였죠. 그때 병원 원장이 자신에게 친절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원장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너한테 관심 있었대. 내가 모를 리 없는데? 아니,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친절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선희야, 그 사람이 영호 빚의 보증인이었어. 순간 선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보증인? 영호의 빚에 그 원장이 연루되어 있다고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처음 듣는 얘긴데. 정숙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건 이거야. 영호가 몇 년 전에 사업 문제로 큰 빚을 졌대. 그때 그 원장이 보증을 섰는데 일이 꼬이면서 돈 문제가 생긴 거지. 영호는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선희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그 원장과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왜 자신의 잘못이 되는 걸까요? 그저 오래전 병원에서 일했을 뿐인데요. 근데 언니, 그 원장이 왜 영호 보증을 섰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정숙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너 정말 기억 안 나? 그 원장, 내가 대학 다닐 때 잠깐 만났던 사람 아니야?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동아리 선배 소개로 알게 됐던 남자.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죠. 선희는 그 사람을 좋아했었습니다. 짝사랑이었어요. 아, 맞아. 그 사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그 사람을 거의 잊고 살았어요. 결혼 전 짧은 인연이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관계였죠. 단지 선희가 혼자 마음을 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병원 차렸고 내가 그 병원에서 일했던 거야. 우연인지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떠올랐습니다. 그 원장, 아니 그 사람은 자신의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고백도 하지 않았고 서로 말 한마디 나눈 적도 거의 없었죠. 언니,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로. 나도 알아. 하지만 영호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숙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어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희는 언니 집 작은 방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호의 말들, 재호가 던진 의미심장한 질문들, 그리고 원장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삶과 얽히게 된 건지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망쳤다고? 영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원장은 왜 영호의 보증을 섰고 왜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희야, 넌 어떻게 할 거야? 영호한테 돌아갈 거야?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무서워.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 있어. 진정하고 생각해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사람, 첫사랑이었던 그 원장이 왜 지금 자신의 삶에 다시 등장하는지 알 수 없었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같은 시각 서울의 허름한 선술집에서 영호는 친구 이철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 소동 이후 영호는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 갈 수도 선희를 찾을 수도 없었죠. 그는 소주잔을 비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호야, 너 왜 그래? 명절날 무슨 일 있었어? 철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대답 대신 또 한 잔을 들이켰어요. 취기가 오르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철수야, 나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영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수 앞에 던지듯 내려놨어요. 철수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철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진짜야? 응, 협박이야. 그놈이 나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어. 편지에는 영호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의 증거를 쥐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철수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영호야, 너 정말 그 일에 관여한 거야?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나는 안 했어. 그놈이 저지른 일이야. 나는 그냥 덮어 쓴 거야.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덮었어? 영호는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실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죠. 그 원장 말이야. 병원 원장. 선희가 젊었을 때 일했던 그 병원. 응, 그래서? 그놈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 내가 다니던 회사 말이야. 그때 그놈이 우리 회사 고문 의사였거든. 접근 권한이 있었지.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건이 터졌을 때 그놈이 날 찾아왔어. 자기 대신 죄를 뒤집어 달라고. 그러면 선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선희한테? 무슨 말을? 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놈이 선희를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대학 때부터 말이야. 그리고 선희도 그놈을 좋아했었어. 철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영호는 술잔을 비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선희를 지키고 싶었어.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지. 그래서 그놈 말을 들었어. 죄를 덮어쓰고 빚을 졌어. 그놈이 보증을 섰고 나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지. 미친. 그럼 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잖아. 그래. 근데 이제 그놈이 돈을 요구해. 증거를 갖고 있으니 입 다물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철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명절날 선희한테 화낸 건 그 서류를 재호가 봤기 때문이야. 어떻게 알았는지 재호가 원장과 선희 사진까지 갖고 있더라고. 오래전 사진이었지만 영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술잔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철수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호야, 그래도 선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선희는 아무 잘못 없잖아.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선술집 안의 사람들이 잠시 그쪽을 바라봤어요. 영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선희는 잘못이 없어. 근데 나는 미칠 것 같았어. 내가 그놈 죄까지 떠안았는데 선희는 아직도 그놈을 잊지 못했단 말이야. 선희가 그놈을 아직도 좋아한다는 증거라도 있어?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그의 추측이고 질투였죠. 오래전 선희가 그 원장을 좋아했다는 사실만으로 영호는 모든 걸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없어. 근데 그놈이 선희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선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말로 설득할 수 없었어요. 영호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영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 나야. 생각은 해봤나?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걱정스럽게 뒤따라갔죠. 그 원장건 내가 뒤집었으면 끝이야. 대신 돈은 내놔.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미친.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그건 내 문제지. 안 그러면 진실을 경찰에 알리겠어. 내가 횡령범 아니라 공범이라고 말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호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화면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달려왔죠. 영호야, 진정해. 나 이제 어떻게 해. 돈도 없고 선희도 날 떠났고. 영호는 무너지듯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철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영호에게는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느껴졌어요. 그는 모든 걸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의를 의심한 것도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언니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영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선희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선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숙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그래, 영호가? 알았어. 내가 선희한테 말해볼게. 통화가 끝나고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영호 얘기야?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영호가 경찰서에 갔대. 자수했어. 뭐? 선희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숙이 황급히 받쳐줬어요. 횡령 사건 때문이래. 자기가 관련되어 있다고 자수했대. 근데 뭔가 복잡한 것 같아.
선희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횡령? 영우가 횡령을 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영우가 횡령을?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근데 그 원장하고 관련된 일인 것 같아. 선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 원장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선희는 언니에게 말했죠. 언니, 나 집에 갔다 올게. 뭔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혼자? 괜찮겠어? 응, 괜찮아. 영우는 경찰서에 있잖아. 선희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을씨년스러웠어요. 우편함에는 광고지들이 가득했고 현관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선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명절 가기 전 그 모습 그대로요. 선희는 영우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대출 서류, 독촉장, 법원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선희는 숨이 막혔어요. 빚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억 단위의 빚이었습니다. 선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서랍을 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선희는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 사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찍은 걸까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항상 응원할게. 원장의 글씨였습니다. 선희는 손이 떨렸어요. 이 사진을 영우가 봤다면 얼마나 오해했을까요? 하지만 이건 그저 동료 사이의 사진일 뿐이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사진이었죠. 선희는 계속 서류를 뒤지다가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선생, 이건 내 제안이야. 자네가 이 일을 덮어주면 나는 선희에 대한 모든 걸 잊겠네. 그리고 자네 빚도 내가 처리하지.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영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왜 내가 선생님 죄를 뒤집었어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선희 때문이야. 자네 아내 말이야. 내가 그녀를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아나? 대학 때부터였어. 하지만 그녀는 자네를 택했지. 이건 내 복수야. 선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어요. 복수라니. 선생님, 그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자네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선희를 사랑했는데. 그래, 나는 회사 돈을 빼돌렸어. 그 돈으로 병원을 키웠지. 하지만 자네가 이 사실을 묻어준다면 자네 가정도 지키고 돈도 받는 거야. 윈윈 아닌가?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이라고 생각하면 협박이지. 선택은 자네 거야. 일주일 시간을 줄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선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영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자신을 원망했는지 말이죠. 영호는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원장의 협박에 굴복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장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지켜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선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던 영호가 말이에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씨? 나야. 기억하나? 순간 선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만나고 싶어? 할 얘기가 있어. 싫어요. 나는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영호 때문에 전화한 거야. 그 사람 자수했더라. 하지만 진실은 달라. 내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당신이 모든 걸 망쳤잖아요. 왜 이제 와서?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바로잡고 싶은 거야. 내일 저녁 6시 명동 성당 앞으로 나와줘.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만나야 할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집을 나서기 전 거실 창가에 섰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선희는 생각했죠. 미움도 연민도 다 사치야. 그냥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요?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희는 명동 성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하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언니는 만류했지만 선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약속 시간이었죠. 성당 계단 아래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였어요. 원장이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원장은 선희를 보자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할 말이 뭐예요?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일단 앉자. 저기 카페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 여기서 하세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성당 계단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선희 씨, 나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걸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망가졌는걸요. 선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나도 알아. 내가 영호를 협박한 거 다 잘못이야.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어. 횡령한 건 나야. 회사 돈을 빼돌려서 병원을 키운 것도 나고.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희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 대학 때부터, 내가 영호를 택했을 때부터 나는 미쳐버렸던 것 같아. 성공하면 내가 돌아볼 줄 알았어. 큰 병원 원장이 되면, 부자가 되면.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한 번도요. 그냥 동료였을 뿐이에요. 알아. 이제는 알아.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내 착각이었지. 병원에서 일할 때 내가 날 보고 웃어줬잖아. 난 그게 희망인 줄 알았어.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신호가 됐다니. 하지만 그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망친 거예요? 당신 죄를 영호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원장은 얼굴을 묶고 흐느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동정심도 연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노와 허탈함만이 남았죠. 영호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수했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지. 하지만 나도 내일 자수하려고 해. 진실을 밝힐 거야. 선희는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죠. 왜 이제 와서요? 양심의 가책 때문이야. 영호가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못 참겠더라.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 죄도 아닌데 감옥 갈 각오를 했잖아.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원장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희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증거야. 내가 횡령했다는 증거. 통장 내역, 거래 기록 다 들어있어. 이걸 경찰에 제출할 거야. 그리고 영호의 무죄를 증명할 거야. 선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봉투 안에 남편의 명예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담겨 있었죠. 당신, 감옥 가겠네요. 당연하지. 내가 지은 죄야. 감옥에 가는 게 맞아. 원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선희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예요? 영호. 그 사람 너무 힘들어했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너한테 폭력을 휘두른 것도 상처 준 것도 다 나 때문이야.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영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내일 경찰서에 갈 거야. 모든 걸 자백하고 영호를 구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원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선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 선희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영호를 면회하고 싶었어요.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영호가 앉아 있었어요. 영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랐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선희를 보자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희야. 선희는 말없이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고생했지.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원장 만났어요. 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어요.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혼자 짊어지려 했죠. 그게 더 아파요. 영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좋아하는 줄 알았어. 질투가 났고 화가 났어. 그래서 널 원망했어. 난 그 사람 사랑한 적 없어요. 한 번도요. 당신만 사랑했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선희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손이 마주했죠. 선희야, 나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을 맞이했어요. 광주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미용실, 선희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낯선 도시에 정착한 지 벌써 8개월째였죠. 미용실 이름은 다시 처음이었습니다. 선희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작지만 아담한 공간에서 선희는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으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예쁘게 잘라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희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가위질을 하는 동안 선희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골목 풍경, 이 모든 게 선희에게는 치유였어요. 서울에서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원장의 자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횡령 혐의가 벗겨지고 보증인으로 진 빚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됐죠. 하지만 폭행 사건은 별개였습니다. 영호는 선희에게 저지른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3개월간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어요. 그 후 영호는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원장 사건에 공범으로 얽혀 있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비록 횡령은 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은폐하고 침묵한 죄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집행유예 대신 단기 복역을 선고했어요. 6개월형이었습니다. 선희는 그동안 영호를 한 번도 면회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선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모든 게 무너졌었죠. 선희는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그 기억들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어요. 명절 이틀 전 선희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영호의 편지였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선희야,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 나 이번 주에 가석방 돼. 일찍 나오게 됐어. 착한 행실로 형기가 줄었대. 선희야, 너 모르게 원장 사건 덮으려다 이렇게 됐다. 널 지키려던 게 내 죄가 됐네. 내 폭력, 내 분노, 다 나의 부끄러움이다. 넌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 질투와 화로 내게 상처만 줬지. 이제는 알아. 사랑은 상처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선희야, 나 나가면 너 보고 싶어. 만나줄 수 있을까? 안 되면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 편지를 읽는 내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영호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설날 오후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희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명절이라 손님이 없어 가게 정리를 하던 중이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말이 끊겼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선희는 숨이 멎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 바로 원장이었습니다. 선희 씨, 오랜만이야. 원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선희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찾아와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원장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원장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렵게 하려고 온 건 아니야. 그냥 사과하러 왔어. 제대로 된 사과를. 이미 사과했잖아요. 작년에요. 알아.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 나 때문에 다 망가졌어. 영호, 그리고 당신까지.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내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두 사람 인생이 무너졌어. 영호, 그 사람 당신을 끝까지 지키려 했어요.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고통받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희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원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요? 나는 형기 다 마치고 나왔어. 1년 복역했지. 이제는 작은 약국에서 일해. 병원은 문 닫았어. 당연한 일이지. 원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이미 벌을 받은 사람을 더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희 씨, 영호 맞나 봐요. 그 사람 오늘 석방됐어요. 네.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석방이래요.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내가 교도소 앞에 갔었거든. 그 사람한테 사과하려고. 그런데 당신 찾으러 간다더라. 여기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호가 온다고요? 여기로요? 그럼 왜 그렇게 밖에 못했을까?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원장은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사람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한테 잘못한 걸요. 기회를 줘요, 선희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때 미용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죠. 영호였습니다.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말없이 영호를 바라봤어요. 1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는 이만 갈게요. 두 분, 잘 이야기하세요. 원장이 나가고 미용실엔 선희와 영호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영호는 천천히 선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머리 자르러 왔어. 영호의 말에 선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나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거든. 과거의 나는 버리고.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희는 침착하게 영호의 머리를 만졌죠. 많이 자랐네요. 응. 오랫동안 못 잘랐으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거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선희는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가위 소리만이 고요한 미용실을 채웠어요. 한참을 말없이 머리를 자르던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그래. 읽었어요. 전부 다요. 영호는 거울 속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도 거울로 영호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파요. 그날 일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야.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희는 가위를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는 당신만 사랑했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날 믿지 않았죠. 내가 바보였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날 사랑한다는 걸 말이야. 선희는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영호의 머리를 다듬었어요.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영호 씨, 응? 나는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봐요. 영호는 의자를 돌려 선희를 마주 봤습니다.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해. 나 이제 달라졌어. 교도소에서 매일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말이야.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변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희는 영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영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영호의 머리를 다 잘라주었어요. 짧고 깔끔한 머리였습니다. 영호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느낌이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희를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줄래? 뭔데요? 선희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열쇠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 거기서 일단 지내려고.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괜찮을까? 선희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영호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혼자 숙소를 마련했던 거예요. 배려였습니다. 예전에 영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죠. 바보.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응. 하지만 약속해요. 다신 날 때리지 않겠다고,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절대로 안 그럴게. 영호는 선희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선희도 영호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습니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며칠 뒤 선희의 미용실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헤어 2번은 울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간판 아래에서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호는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수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간판 바뀌었네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옆에 계신 분은요? 제 남편이에요. 영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좋아 보이네요, 두 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앉자 선희는 능숙하게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뒤에서 수건을 건네주며 선희를 도왔어요. 둘의 호흡이 제법 잘 맞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따뜻한 국밥을 앞에 두고 영호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나 광주에서 택시 일 구했어. 다음 주부터 시작이야. 그래요? 잘 됐네요. 응. 이제 제대로 벌어서 너 편하게 해줄게. 미용실도 크게 키우고.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게 안 해도 돼요. 지금이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도 영호 씨, 우리 욕심내지 말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 영호는 선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밥을 먹고 나오는 길, 거리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선희는 손을 내밀어 눈을 받았습니다. 눈이다. 응, 예쁘다.
영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선희는 깜짝 놀라며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 씨, 왜 그래요? 선희야, 나랑 다시 시작해줘. 이번엔 제대로 할게. 널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킬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반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호의 진심이 담긴 반지였습니다. 이제는 머리채가 아니라 꽃을 건네줄게. 폭력이 아니라 사랑을 줄게. 약속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고마워요. 영호는 선희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선희를 안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을 감싸며 내렸죠. 거리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 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습니다. 나란히 함께요. 그 눈송이처럼 과거의 아픔도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용실 간판에 적힌 문구처럼 이제 그들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울더라도 기쁨의 눈물만 흘릴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흩날렸습니다. 광주의 밤은 고요했고 두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